재혼 후 남편의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삿짐을 가지고 남편 집에 온 후에 안방 옷장을 정리할 때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호기심이 들어 열어봤는데 젊고 예쁜 어떤 여자분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속은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과 잘해보려 했지만 벌써부터 불안한 기운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대체 저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께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올해 62세 이선영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슬픔에 빠져 지냈죠.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일상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말 없는 집안의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잠드는 밤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세상과 멀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서라도 어디든 나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남편과 함께 갔던 곳이지만 이번엔 혼자 가보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홀로 대기하는 시간이 낯설었죠. 옆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는데 저만 혼자 앉아 있으니 왠지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신선했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공기와는 전혀 달랐죠.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한적한 동네의 민박집으로 향했어요. 성산 일출봉 근처에 있는 조그만 민박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맞아주셨죠.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바다가 보이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남자분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죠.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그분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도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분은 책을 읽고 계셨는데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왠지 저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을 산책하러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 위를 걷고 있는데 어제 카페에서 본 그분이 저 앞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서로 웃으며 인사를 했죠. 정도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선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퇴한 의사라고 하시면서 요즘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신다고 했어요.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제주도 풍경 얘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됐죠. 정도진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제가 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다음 날도 우연히 같은 해변에서 정도진 씨를 만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어요. 이번엔 좀 더 긴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도진 씨는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없어요. 젊을 때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았죠. 그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됐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죠. 그런데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도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외로움에 길들여진다는 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가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정말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책 읽고 산책하고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서로의 일상이 얼마나 비슷한지 알게 됐어요. 다음 날부터는 아예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해안가를 걸었다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정도진 씨는 제주도 곳곳을 잘 알고 계셨어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물어보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요.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라고 답하시더라고요. 함께 있으니 시간이 참 빨리 갔어요. 정도진 씨와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셨지만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제 취향을 먼저 물어보시고 걸을 때도 제 속도에 맞춰주셨죠.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해질녘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도진 씨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평온해지네요.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어요. 설렘이라고 하기엔 차분했고 평안함이라고 하기엔 특별했죠.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민박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정도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영 씨, 서울 돌아가셔도 연락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좋아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와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서울로 돌아온 후 정도진 씨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였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커피 한 잔 하고 계세요. 이런 소소한 메시지들이었죠. 점점 통화 시간도 길어졌어요. 저녁 시간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정도진스 씨가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얼굴을 마주하니 제주도에서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여전히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보고 싶었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미술관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맛집도 찾아다녔어요. 정도진 씨는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셨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뭘 드시고 싶어요? 이런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10년 동안 모든 걸 혼자 결정해 왔는데 누군가 제 의견을 궁금해 한다는 게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문득 마음속 말이 튀어나왔어요. 우리 나이에는 혼자보다 같이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말하고 나서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어 얼굴이 빨개졌죠. 정도진 씨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정도진 씨가 특별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남구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촛불이 켜져 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죠. 저는 왜 이런 곳을 선택했는지 궁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가 나올 때였습니다. 정도진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선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리 나이에 연애를 오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편하고 좋으니까 함께 사는 게 어떨까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프로포즈였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기뻤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 저를 원해준다는 게 감사했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좋아요. 함께해요. 정도진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어요. 큰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죠. 나이도 있고 재혼이기도 하고 해서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정도진 씨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아파트가 넓고 깔끔했죠. 제 짐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안에 여자분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젊고 예쁜 분이었죠. 그리고 오래된 서류 봉투도 있었습니다. 봉투를 만져보니 뭔가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도진 씨가 말하지 않은 과거가 있는 건가 싶었죠. 그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일까? 왜 이렇게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 사진과 서류 봉투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도진 씨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여자분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죠. 정말 예쁘고 젊어 보였거든요. 혹시 정도진 씨의 첫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도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저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서야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정도진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지만 제 마음은 떨렸습니다. 옷장 정리하다가 우연히 사진을 봤어요. 예쁜 여자분이 찍힌 사진이요. 그리고 서류 봉투도 있더라고요. 말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고민됐어요. 정도진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차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도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젠가는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죠. 뭔가 무거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도 덩달아 긴장됐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도진 씨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30년도 더 된 일이죠. 제가 레지던트 시절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기로 했어요. 응급실에 젊은 남자가 실려왔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죠. 상태가 심각했는데 제가 담당 의사였어요. 정도진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 환자를 살리지 못했어요. 26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말끝이 떨렸어요. 그 환자의 약혼자가 바로 사진 속 그 여자였어요. 미영이라는 분이었죠. 정도진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며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점점 이야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정도진 씨와 그 여자분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의사로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죠. 저는 환자를 잃은 죄책감에, 미영 씨는 약혼자를 잃은 슬픔에 서로 기댔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났어요. 하지만 결국 잘못된 관계였죠. 정도진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미영 씨는 저를 통해 죽은 약혼자를 그리워하는 거였고, 저는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분을 이용한 거였어요. 서로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죠. 어느 날 미영 씨가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각자 자기 길을 가자고 했어요. 정도진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저는 도망쳤어요. 미영 씨한테도, 그 환자한테도, 제 자신한테도 도망친 거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슬프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했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류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환자 관련 자료들이에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지 계속 연구했거든요. 아직도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도진 씨의 과거를 알고 나니 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해는 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30년 전 일이지만 여전히 그 기억에 매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도진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상은 계속 흘러갔어요. 그러던 중 건강검진 받을 날이 다가왔죠. 매년 받던 정기검진이었어요.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그저 형식적으로 받는 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아침 정도진 씨가 같이 가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냥 검진이니까요.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요즘 서로 조금씩 거리감이 있어서 혼자 가는 게 편했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검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어요.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까지. 대장 내시경 할 때 의사가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조직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조직 검사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나이가 들면 이런 검사 한두 번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저녁 정도진 씨에게 말했어요. 검진 받고 왔어요. 대장에서 조직 검사를 했네요. 정도진 씨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의사 출신이라 그런지 바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별거 아닐 거예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사소한 몸의 변화들이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배가 조금 아프면 혹시, 화장실 가는 게 평소와 다르면 혹시,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정도진 씨도 제 상태를 눈치챘는지 더 신경 써주려고 했어요. 드디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은 결과라면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직접 오라고 하는 건 뭔가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정도진 씨가 꼭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가고 싶었어요. 결과 듣고 와서 얘기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 너머에서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았거든요. 대장암 2기입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수술이 필요하고 이후에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2기라서 치료 가능성은 높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는데도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이 나이에 암이라니.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버스 정류장에 서서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절실히 그리워졌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그리웠죠.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제 손을 잡고 괜찮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말해줬을 텐데. 정도진 씨는 어떨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내가 암 환자라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도진 씨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검진 결과 어땠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목소리였죠.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괜찮았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정도진 씨는 안심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네요. 저녁 곧 준비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기뻤을 텐데 그날은 그 냄새조차 메스꺼웠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서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정도진 씨는 입맛이 없어 보이네요. 피곤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죠. 네, 조금 피곤해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암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숟가락을 들어도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도진 씨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계셨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여보, 사실 제가 암에 걸렸어요 라고 말하면 될까? 아니면 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요 라고 돌려서 말할까? 며칠이 지나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도진 씨는 여전히 저를 챙겨주셨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시고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니.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도진 씨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정말 말하려고 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어요. 사실은 말머리를 뗐는데 정도진 씨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차마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그날 밤도 뒤척이며 보냈습니다. 정도진 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내가 암 환자라니. 그분도 힘들어 하실 거예요. 차라리 혼자 치료받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정도진 씨가 집 정리를 하셨나 봐요. 돌아와 보니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손에는 제 병원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가방 안에 넣어둔 검사 결과지였죠. 그 순간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알았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정도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서류를 보자마자 다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짐이 될까 봐서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끝이 흐려졌어요. 정도진 씨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부터 치료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다음 날 아침 정도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작은 도시락 통에 음식을 담고 계셨죠. 병원 갈 때 가져가세요. 말없이 제 앞에 도시락을 내미셨어요. 따뜻한 미역국과 부드러운 계란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어야 돼요. 힘내야 이길 수 있어요. 정도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큰 소리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죠. 그냥 담담하게 하지만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일이면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떼어낸다니. 생각만 해도 무서웠죠. 정도진 씨도 제 옆에서 뒤척이는 걸 보니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해주셨어요. 새벽 5시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수술 전 준비 때문이었죠.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정도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정도진 씨는 제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본 사람이 정도진 씨였습니다. 제 침대 옆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수술 잘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게 제거됐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약간 쉬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새벽부터 계속 병원에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회복하는 동안 정도진 씨는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계시다가 집에 가셨어요. 제가 집에서 쉬세요라고 해도 여기가 편해요라고 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셨죠. 간병인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물도 떠다 주시고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 주시고요. 퇴원하고 나서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온몸이 아프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입맛도 없어지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었죠. 그런데도 정도진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해주시고 토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셨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어느 날이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삭발을 해야 할 정도로 듬성듬성 빠져 있었어요. 얼굴도 야위고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죠. 나이도 있고 병도 있고 다 가진 여자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정도진 씨가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셨어요. 제 뒤에 서서 거울을 통해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래도 나한텐 다행인 사람이에요. 늦게라도 만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런 모습인데도요? 제가 물어봤죠. 정도진 씨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병이 당신을 바꾸지는 못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거울 속에서 우리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한 제 모습과 든든한 정도진 씨의 모습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그리고 정도진 씨 같은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도 깨달았어요. 혼자였다면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정도진 씨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배우고 있어요. 진짜 함께 한다는 게 뭔지 말이에요. 30년 전 환자를 잃었을 때는 도망쳤지만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분도 저를 통해 변화하고 계신 것 같았죠. 치료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입맛도 돌아오고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죠. 정도진 씨와 함께 병원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정도진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그 우리라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모두 마친 게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4월이었어요. 마지막 병원 검사에서 의사가 말했죠. 정말 잘 회복됐어요.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길고 힘들었던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온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도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영 씨,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봤죠.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제주도로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 모든 게 시작된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었어요. 정도진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당신을 처음 만났던 길을 같이 걷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일주일 후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떠났다면 이번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는 거였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라고요. 예전에 묵었던 민박집 근처에서 숙소를 잡았어요. 주인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작년에 혼자 오셨던 분이네요. 이번엔 남편분과 함께 오셨구나. 웃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그때 생각이 나서 괜히 부끄러웠어요. 짐을 풀고 나서 바로 해안가로 나갔습니다. 처음 정도진 씨를 만났던 그 길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예전보다 더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정도진 씨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물어봤죠. 외로워 보이는 분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외로움 같았어요. 정도진 씨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상하게 친근감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서로 조심스럽게 인사만 나눴는데 지금은 이렇게 손을 잡고 걷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카페에도 들렀습니다. 처음 대화를 나눴던 그 카페였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때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정도진 씨가 물어봤죠.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외로웠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해질녘에 다시 해안가를 걸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정말 예쁘네요. 말하면서 문득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이렇게 평범한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때 당신 아니었으면 나 혼자 병원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도진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덕분에 나도 병에서 나왔어요. 외로움이라는 병 말이에요. 조용히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사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게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막연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비록 병을 앓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어요. 내일은 뭐 할까요? 정도진 씨가 물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있으면 돼요. 특별한 계획 없이요. 대답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늦게 피는 꽃처럼 더디게 시작됐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얼마 전 재혼한 남편이 방금 저에게 호통을 치고 나갔습니다. 오늘 식사는 이걸로 하고 옷은 무조건 이걸 입어야 한다네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이렇게 온갖 강요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걸 진작에 알았다면 재혼할 일은 절대 없었을 텐데. 그를 처음 만났을 땐 그의 친절한 모습과 미소를 보고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재혼을 했죠. 하지만 그러고 얼마 후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 저의 일상은 늘 공포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혼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음산한 분위기를 가진 남편의 하녀가 저를 늘 지켜봤죠. 감시하듯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통스런 재혼 생활. 과연 끝낼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미숙입니다. 올해 64세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고 저 혼자 남은 집은 참 조용했습니다. 퇴직 후에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우연한 기회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모르는 사람들의 차를 몰고 다닌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 대부분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잠들거나 전화 통화에만 집중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 새벽 2시쯤 호출이 왔습니다. 강남 쪽 고급 호텔이었죠. 도착해보니 70대로 보이는 신사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는 은백색으로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최경탁입니다. 인사를 정중하게 건네시더군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냥 목적지만 말하고 마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차에 타시면서도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운전하는 동안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가끔 신호등에서 조심히 가세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목적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큰 저택이었어요.
담 너머로 보이는 집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요금을 계산하면서 최경탁 씨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다음에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요즘 믿을 만한 분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호출이 왔어요. 항상 정중하시고 가끔은 제게 안부도 물어보셨죠.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 같은 말씀을 하실 때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오셔서 추운데 드세요라고 건네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최경탁 씨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그냥 고객이었는데 점점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최경탁 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정미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처 24시간 카페로 향했죠.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경탁 씨는 젊을 때 사업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혼자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것도 나이가 들면 익숙해진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조용한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들리는 게 견디기 어려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최경탁 씨와의 만남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대리운전이 끝나면 간단한 차 한 잔, 때로는 늦은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게 됐죠. 그런 어느 날 최경탁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정미숙 씨, 저와 함께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최경탁 씨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혼자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잘 보살펴 드릴게요. 그 눈빛이 정말 진심으로 보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었죠. 며칠 고민한 끝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최경탁 씨가 직접 차로 마중 나오셨어요. 제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라고 해봐야 트랙 한 대면 충분했거든요.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최경탁 씨가 말하셨어요.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습니다. 김 여사라고 하는데 오래 일한 분이에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 너머로 보이는 2층 건물이 꽤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잘 관리된 정원이 눈에 들어왔죠. 현관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더군요. 웃지도 않고 눈맞춤도 잠깐이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거실을 둘러보니 정말 시계가 없었어요. 벽에도 탁자 위에도 말이죠. 시계는 어디 있나요? 최경탁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살려고 치워뒀어요.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복도를 걸어가는데 거울도 거의 없더군요. 보통 집에는 현관이나 복도에 거울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차린 상이 정말 깔끔했어요. 그런데 식사하는 동안 계속 서 있더군요. 김 여사도 함께 드시죠. 제가 말하니까 김 여사가 잠깐 최경탁 씨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가 참 차갑더라고요. 웃음기 하나 없이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식사 내내 김 여사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넓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죠. 호텔 방 같다고 할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김 여사 방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발소리도 없었어요. 마치 집에 저희 둘만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새벽에 잠깐 깼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발소리가 묘하게 규칙적이더군요. 똑똑똑, 멈춤, 똑똑똑, 멈춤. 마치 순찰을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이미 식탁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시길래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김 여사는 대답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 일에만 집중하더군요. 뭔가 말을 걸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이상하게 긴장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최경탁 씨가 아침에 제가 입은 옷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색깔 옷은 당신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살짝 당황했지만 그냥 웃어넘겼어요. 남자들은 원래 여자 옷에 관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옷에 대한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저 파란색 옷이 어떨까요? 차분해 보이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점점 제안이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평소 즐겨 입던 붉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내려갔어요. 최경탁 씨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정미숙 씨, 그 옷은 너무 화려합니다. 나이에 맞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나이에 맞지 않는다니. 그 옷은 남편이 사준 것이었거든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문제가 됐어요. 어느 날 아침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최경탁 씨가 시계를 보시더군요. 식사는 20분 이내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20분이라니. 평생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급하게 먹으니 체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경탁 씨는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좋잖아요. 그날부터 김 여사가 식사 시간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제 옆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더군요. 숟가락을 천천히 올리면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참 기계적이었어요. 감정이 전혀 없는 로봇 같았죠. 마치 정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 패턴도 점점 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아침 식사, 오전 10시 산책, 오후 1시 점심 식사. 모든 게 시간표대로 흘러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하고요. 최경탁 씨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시간을 어기면 김 여사가 어디선가 나타나더군요. 산책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준비됐습니다.
마치 제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을 가거나 2층에 올라가도 김 여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는데 기척은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책을 읽으려고 서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김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후 운동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책을 좀 더 읽고 싶은데요. 제가 말하니까 김 여사가 잠깐 머뭇거리더군요. 그리고는 최경탁 씨를 불러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최경탁 씨가 들어오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사정을 설명하니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책은 저녁 시간에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몸을 움직여야 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몰랐겠지만 규칙 없이 살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 순간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최경탁 씨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따뜻했던 눈빛이 어딘지 차갑더군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말 저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 여사가 저를 지켜보는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시선이 보호가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여사가 제 앞에 놓인 옷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옷을 입어주세요. 이미 제가 입을 옷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뒤척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커져갔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 문득 결혼할 때 서명했던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워낙 급하게 진행됐거든요. 최경탁 씨가 형식적인 것들이니까 서명만 해주시면 된다고 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서류함에서 그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다시 읽어보니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생활 유지 조건 미이행 시 위자료 청구 불가.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정해진 생활 패턴을 지키지 않으면 이혼할 때 위자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생활 지도에 불응할 시, 합의된 일상 규칙 위반 시, 가정 내 질서 파괴 행위 시, 이런 조건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결혼 계약서인가요? 아니면 노예 계약서인가요? 제가 서명한 건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족쇄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최경탁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계약서 조항들이 너무 이상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최경탁 씨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사랑도 계약이에요, 정미숙 씨. 책임이 없으면 지속되지 않죠.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랑이 계약이라니. 남편과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요? 식사 시간까지 정해놓고 당신이 혼자 살 때 얼마나 불규칙했는지 보세요.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생활도 엉망이었잖아요. 최경탁 씨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엉망이었나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김 여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접시를 놓으면서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전 8시, 오후 1시, 저녁 6시.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마치 녹음된 안내방송 같았어요. 감정도 없고 억양도 없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같았죠. 김 여사, 왜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물어봤는데 김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는 부엌으로 돌아가더군요. 최경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원래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일은 정확하게 해주죠. 정확하게 한다는 게 바로 저를 감시하는 일이었군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김 여사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여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20분 이내에 맞춰주세요. 똑같은 말, 똑같은 표정, 똑같은 목소리. 마치 로봇이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걸까요?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떤 계약에 묶여 있는 건 아닐까요? 최경탁 씨가 신문을 읽으며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운동 시간을 30분 더 늘려보죠.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결정하고 통보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혼자 있을 때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건 결혼 계약서가 아니라 제 자유를 포기한다는 각서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김 여사가 또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녁 6시,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라 관리당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일주일 후 최경탁 씨가 출장을 간다고 하셨어요. 2박 3일 정도 집을 비운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있었지만 적어도 최경탁 씨의 시선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책장 뒤쪽에 숨겨져 있었는데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오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전원을 켜봤는데 다행히 작동하더군요. 처음엔 별거 아닌 파일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탕화면에 이상한 폴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A1, A2, A3, 그리고 A4. 숫자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A1 폴더를 클릭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이영이라는 이름의 여성 사진과 각종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문서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일일 행동 기록, 복종도, 평가, 식단 관리표, 생활 패턴 분석. 마치 실험 동물을 관찰하는 것 같은 자료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점수표였습니다. 아침 기상시간 준수 85점, 식사시간 준수 78점, 복장 규정 준수 92점, 말대꾸 횟수 3회.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인가요? 손이 떨리면서 A 폴더를 열어봤어요. 박순자라는 여성의 기록이었습니다. 비슷한 평가표들과 함께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통제 불가, 계약 해지, 위자료 지급 거부 완료. A3 폴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은숙이라는 여성. 그런데 이분의 기록은 더 끔찍했어요. 정신적 불안정 증세 심화. 의료진 상담 필요. 하지만 외부 접촉 차단 유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여성들이 모두 최경탁 씨의 전처들인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네 번째인 거네요. 떨리는 손으로 A4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정미숙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제 사진과 함께 이미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입주한 첫날부터의 기록이더군요. 첫째 날 환경 적응도 양호, 수능성 높음, 둘째 날 복장 지적에 약간의 저항, 관찰 필요, 셋째 날 규칙 수용도 개선, 통제 효과 있음. 읽고 있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실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또 다른 폴더였습니다. 하우스 직원 보고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클릭해보니 김 여사의 보고서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024년 3월 15일 정미숙, 아침 식사 시간 3분 초과. 주의 필요. 2024년 3월 18일 정미숙, 외출 시도 있음. 감정 불안정. 통제 유지 요망. 2024년 3월 22일 정미숙, 야간 서재 출입. 의심스러운 행동. 감시 강화 필요. 김 여사가 매일매일 저를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뭘 먹는지, 몇 시에 화장실에 가는지, 표정이 어떤지까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2024년 3월 25일 정미숙, 계약서 재확인. 의구심 증대. 위험 신호. 즉시 대응 필요. 제가 어젯밤에 계약서를 다시 읽어본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언제 지켜본 걸까요? 김 여사가 밤중에 제 방 앞을 지나다닌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조용하고 무표정한 김 여사가 사실은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스파이였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다른 파일이었습니다. 실패 사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열어보니 전처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분석되어 있었어요. A1 초기 수능도 높았으나 6개월 후 반항. 외부 연락 시도로 인한 계약 해지. A2 정신적 취약성 이용 성공. 하지만 3개월 후 극단적 선택 시도. 관리 실패. A3 가장 오랜 기간 유지. 18개월. 하지만 최종적으로 도주. 현재 행방불명. 이게 사람에 대한 얘기인가요? 마치 실험용 쥐에 대한 보고서 같았어요. 저 역시 A사라는 번호로 불리면서 똑같은 실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였어요. 급하게 노트북을 끄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 여사가 서재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를 지켜보는 차가운 감시의 눈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김 여사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말 없는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를 감시하는 스파이로 보였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최경탁 씨가 또 외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종일 비운다고 하더군요. 저는 노트북의 내용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 방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김 여사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김 여사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김 여사가 방문을 조용히 닫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어보니 김 여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통화 녹음이 들어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 여사가 최경탁 씨의 통화를 녹음했다는 뜻인가요?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김 여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제발 나가지 마세요. 다 끝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가지 말고 다 끝내달라니. 김 여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김 여사 혹시 저는 이 집에 10년 동안 있었어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기계적인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처음에는 정말 가사도우미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김 여사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표정을 바꾸지 않던 그 얼굴에 처음으로 슬픔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오셨을 때부터 저는 그 사람 지시를 따라야 했어요. 감시하고, 보고하고, 통제하는 일을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저에게 한 행동들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김 여사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김 여사도 저처럼 피해자였던 거네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제 약점을 쥐고 있거든요. 제 딸이. 김 여사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제 딸이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대신 갚아줬어요. 그 대신 여기서 일하라고 했죠. 절대 그만둘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김 여사도 저처럼 최경탁 씨에게 묶여 있었던 거예요. 다만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김 여사는 딸의 빚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동안 세 분의 부인을 봤어요. 모두 처음엔 행복해 하셨죠. 그러다가 점점 지쳐가시더라고요. 김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6개월 만에 도망가셨어요. 두 번째 부인은 너무 힘들어 하셔서 결국 병원에 가셨죠. 세 번째 부인은 1년 넘게 버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락두절 상태라고 했어요. 김 여사가 USB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변호사와 나눈 통화가 들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인들을 법적으로 올가맬 수 있는지 상의하는 내용이에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최경탁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미숙 씨를 보니까 예전에 저 같았어요. 혼자 외롭게 살다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김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10년 동안 침묵했어요.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야 할 것 같아요. 정미숙 씨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싸우세요. 그 사람에게 맞서세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정미숙 씨라면 가능할 거예요. 김 여사 눈에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도울게요.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 여사는 저를 감시하던 적이 아니라 저와 같은 상황에 있던 동료였던 거예요. 김 여사에게서 USB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먼저 USB 안의 파일을 들어봤어요. 최경탁 씨와 변호사의 통화 내용이었는데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더 강화해야겠어요.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말이죠. 전처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위자료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 됩니다. 차가운 계산 속에서 여자들을 물건 취급하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알던 따뜻한 최경탁 씨는 온데간데 없었죠. 다음 날 새벽 최경탁 씨가 출근한 후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여성단체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지만 김 여사가 옆에서 힘을 주더군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상담원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저를 걱정해주는 진짜 목소리를 들었죠. 그 다음엔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노트북 파일들과 USB 녹음 파일을 모두 보냈어요. 기자분이 전화로 말하더군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입니다. 즉시 보도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왔어요. 저는 이미 여성단체 쉼터로 피해 있었지만 김 여사가 상황을 알려줬죠. 정미숙 씨, TV에 나오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어요. 73세 남성이 64세 여성을 조련하듯 통제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경탁 씨가 집 앞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랑을 잘못 이해했을 뿐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한 일인데 최경탁 씨가 변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전처 3명도 모두 사랑이었나요? 노트북에 나온 점수표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A1부터 A4까지 번호로 부른 것도 사랑인가요? 최경탁 씨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며칠 후 최경탁 씨가 쉼터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만나기 싫었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만났어요. 정미숙 씨,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최경탁 씨가 화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시간표 만들어서 관리하고 점수 매기는 게 사랑인가요? 최경탁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살 때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봤잖아요. 제가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질서요? 전 감옥에서 산 거예요. 과장하지 마세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편하게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보고당하면서요? 그건 건강을 위해서 전처들을 A1, A2, A3으로 부른 거예요? 최경탁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다는 걸 말이죠. 당신이 원한 건 아내가 아니라 스케줄 맞추는 조용한 비서였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최경탁 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혼자 사세요. 나이 들어서 외롭게 죽어도 상관없어요? 혼자 사는 게 당신과 사는 것보다 1000배 낫습니다. 그 순간 최경탁 씨가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요. 당신 같은 늙은 여자를 누가 데려가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 늙었어요. 그런데 당신보다는 젊죠. 마음이 말이에요. 최경탁 씨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서며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10년을 더 빨리 만났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침묵을 선택하지 않은 내가 나 자신을 구해낸 거야.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넘게 남편과 살다가 혼자가 되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남자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과연 제가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혼자였던 건 아니었어요. 저를 도와준 여성단체 분들, 상담해주신 전문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김 여사가 있었죠. 김 여사는 사건 이후 최경탁 씨 집을 나와서 딸과 함께 살게 됐어요. 어느 날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더라고요. 정미숙 씨,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10년 동안 그 집에만 있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났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이 든 여성들이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죠. 김 여사, 우리 뭔가 해볼까요? 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게 황혼 여성 자립 운전회였어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운전석에 앉으면 제가 길을 정하고 제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엔 작은 카페 한 켠에서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와 저,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소개해 주신 몇 분이 전부였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죠. 저는 남편이 죽은 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 우울해져요.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다고 다 거절당해요. 비슷한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다들 저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직업 교육부터 시작했어요. 대리운전, 청소, 간병, 요리 등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대리운전 강사를 맡았습니다.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승객이 뭐라고 해도 안전한 속도로 가는 거죠.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운전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이야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전문 상담사가 와서 도움을 주시거든요. 김 여사도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10년 동안 제 감정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김 여사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6개월이 지나니 운전의 회원이 50명이 넘었어요.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죠. 어떤 분은 작은 카페를 열었고 어떤 분은 간병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시작했어요. 저도 변했어요. 예전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생겼습니다. 대리운전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운전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걸 말이에요. 빨간 신호등에 멈춰서서 룸미러를 봤어요. 거기 비친 제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늦은 나이지만 늦지 않았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64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설레더라고요. 다음 날 운전의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누구의 뒷좌석에도 앉지 말아요. 우리 인생의 운전석엔 우리가 앉아야 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 여사도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핸들을 잡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 누구의 뒷좌석에도 안 앉아요. 제 인생의 운전석엔 제가 앉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